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연말 전국을 달굴 여야의 입법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당내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부 상황과 리더십 논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소희입니다. 이성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말 전국 여야의 입법 전쟁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가 추가 특검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12월 28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그 시점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김현정 의원께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일까요? 일단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이미 이제 3대 특검 중에 최혜병 특검은 종료가 됐고 이제 내란 특검은 14일 날 종료가 되고 그 김건희 특검은 28일 날 종료가 되는데 여전히 그 규명해야 될 의혹들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특검에서 종합 특검식으로 좀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뭐 최혜병 특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 임성근의 그 로비 의혹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영장이 10번 중에 9차례가 기각되는 그런 데에서 좀 기인한 측면도 있다라는 이제 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내란죄 관련해서도 노상원 수첩이라든지 뭐 외환죄와 관련된 것들도 좀 더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규명 의혹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까지 16개의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이 대단히 많아서 뭐 대표적인 게 방클리프 서희건설 회장으로도 받고 뭐 그 사의를 총리 비서실장 시켰다든지 목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방클리프 목걸이 그리고 근거부기 받고 뭐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국가위원장을 시켰다는 의혹 또 이우한 화백 받고 뭐 공천 줬다는 그 의혹도 있고 또 바쉐린 시계 받고 로봇계 뭐 수의 계약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김기현 의원의 부인의 가방 선물 이렇게 이제 대단히 이제 막 수사가 막 시작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특검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은 좀 하시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특검이 끝나면은 국수본으로 이관되거든요. 경찰로. 국가수사본부요. 네, 그러면 항상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원래 특검은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같은 논리라면 저희가 국수본으로 이관이 되면 또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그 경찰과 검찰들이 또 이재명 정권에 그 맞춰서 또 이렇게 그런 정치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그런 정쟁의 요소도 좀 더 없애고 진실규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희정 의원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특검이 생기면 기존의 새 특검의 내용을 망라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특검은 새로 뽑게 됩니까? 선출하게 됩니까? 그래서 새로운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예, 다시 그 절차는 그대로 다 이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종합특검이 추진이 된다면 그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그 당대표께서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정도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이거에서 공론화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앞서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선거를 생각할 때 언제까지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이신 거죠? 12월로 마무리해야죠. 뭐 이거 특검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가 이제 국민들은 아실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 김현정 의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원래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겁니다. 이제 검찰 등 수사 권력 기관들이 이제 그 권력 눈치 보느라고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건데 여당에서 이걸 계속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가장 중요한 건 이 3대 특검 비용으로 430억 원 이상 썼고요. 여기에 들어간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577명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검찰청 3개를 통째로 한 거랑 뭐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인데 그동안에 그 민생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 검사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 이미 끝났지만 저희가 궁금했던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그 임 전 사단장의 이제 그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실패한 특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또 통일교 본부장님이 또 민주당한테도 돈 줬다. 이거 별건 수사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민중기 검사를 특검해야 된다라는 저분을 수사해서 고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종합특검을 하자? 국민들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국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경우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막아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없죠. 지금 이 3대 특검도 여야 합의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찬성을 했어요. 그거는 저희 윤정부 때 그냥 털고 가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윤정부 때 오히려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두 건에 관해서는 이제 그 인지수사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서 이건 정치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넣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두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이 특검도 자체가 다 여야 합의로 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할 경우 강행 추진할 경우엔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요. 지금 사법개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란 전담재판부죠. 이 설치와 관련해서도 법사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법안도 같이요. 그런데 연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올해 내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공감한다. 다만 위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에는 혹여라도 이게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 절차가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막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재판부 구성 관련해서도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재 사무처장 또 법무장관이 아닌 판사회의 등의 뭐 5명의 추천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판사회의 구성원도 법원인 것이고 또 직위원 판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희대 사법부가 상당히 지금 이 내란 척결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버리면 이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 법률이 실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한 혹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65세잖아요. 그럼 최소 무기는 30년 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95세잖아요. 95세. 그러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살아생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박근혜 씨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25년인가 6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금 사법부가 너무 형편없이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위헌성을 제거하는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고요. 예. 다만 이제 법 왜곡죄 있잖아요. 이건 독일에서도 실제 판사나 법률 관련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중대하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해서 어떤 당사자로 하여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 왜곡죄로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금 법에 의해서도 실상 판사나 검사가 고의적으로 중대하게 사건을 조작하거나 위법하거나 재판 법 적용을 잘못하면 실은 처벌이 돼야 되는데 예. 교묘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그 조건이 고의적이고 중대하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위헌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 내에 통과되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놓고 보면은 당과 대통령실이 뭐 시기나 또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하겠다는 의미인데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라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사실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최소 범위 내에서 불법을 저질러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최소 범위 내에서 강도짓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 범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위헌이라는 것은 위헌이다 아니다가 있는 거지 위헌이 최소화됐다 이렇게 판단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뭐 최소 범위 내에서 위헌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한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대통령이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겸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본인이 지금 5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5개가 중지된 상황이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지시키는 것 플러스 이거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노이즈가 일어나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노이즈 또는 더 큰 재판이나 이슈가 있어야지 본인이 그나마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직접 위헌 언급을 하는 것은 하는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법 왜곡죄가 독일에서 지금 뭐 이제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그 판례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독일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걸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독일 정도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굉장히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생각되고 저는 오히려 북한과 비교하는 게 더 맞다 생각해요. 북한에 가면 부당 판결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당한 판결 나오면요 권력자가 딱 찍어버리면 판사에게 최대 5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최대 10년 징역까지 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북한에서 정권을 유지할 때 쓰는 방법으로 이런 부당 판결죄를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따와서 이재명 정권에서도 지금 이런 걸 도입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위헌 소지로 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정책 의총을 2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거와 법 왜곡죄 등을 좀 위주로
많은 이제 의견 토론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사법부의 지금 태도들의 문제점이 있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뭐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구속 취소하고 재판 지연하고 잦은 영장 기각하는 것들에 대한 비토들은 다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이 내란 재판은 진행 중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혼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판이 뭐 지연될 수 있다. 예. 이런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관련된 것 중에 그 이혼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그 야당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기하고 모은 다음에 다음 의총에서 다시 이제 결정하기로 이렇게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혼 소지라는 것이 이제 더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 추천 이혼을 추천하는 것. 그러니까 그 법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추천위원 중에 3명을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저기 추천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무작위 배당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시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법사위 의원들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이혼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확신 있게 말씀은 하세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혼 법률 심판을 제기했을 때 어쨌든 그 사이에 재판이 중단될 수 있고 뭐 이런 그 재판 지연과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던 거고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서는 그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지금 이제 소위랑 그 저기 전체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안까지 네.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도 그 법원에서 긴급성이 있을 때에는 이혼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그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법원의 재량 사항입니다. 이건 내란 헌법을 위반한 내란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 내란과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대성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헌법재판소에 넣으면은 그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그런 우려도 없어진다. 그런 이제 대안도 제시하고 막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그 수기하고 공론화하고 또 더 논의를 좀 하자 이렇게 오늘 정치책 의총에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김인정 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같이 김소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는 것이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청구가 되면 이 진행되던 재판 자체가 또 지연될 수도 있다.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던 관련된 재판은 또 멈추게 되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 재판 중단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는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한다. 이걸 놓고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위헌의 위헌이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 나오는데 김소희 의원은 논란 소지를 없애겠다. 또는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 법률을 개정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의총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또 일부 의원들은 그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뭐 이런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신 의원들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위헌성이 있다는 것들은 뭐 전국 법원장 회의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고 기본적으로 어떤 그 특정 사람이나 사건을 콕 집어서 이제 적용하는 법을 보통 저희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법은 입법자들이 피하려고 하는 게 금기처럼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할 경우 나머지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그 처분적 법률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듯이 처분적 재판부도 허용되지 않는 게 지금 선진국의 사법체제의 원칙이다, 기본 원칙이다 하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실 때는 국민들도 거기랑 같이 이제 의견을 동의할 거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앞서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직위원 재판부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 저는 사법부 스스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위원 재판부도 속도 좀 높이시고요. 불법 기상 계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기에 맞춰서 빨리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위헌적인 걸로 해서 국민들이 왜 계속 이런 내용들을 봐야 돼? 민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신중히 판단하시길 저는 요청드릴 수밖에 없죠. 김성윤께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인 재판 지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재판을 어찌 재판 과정을 국민들이 모두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네. 비슷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정 의원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뭐 김소 의원님처럼 그런 그 의견을 내주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있는 건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본질이 있잖아요. 내란 재판부 설치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재판은 말 그대로 역적죄 아닙니까? 역적죄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형사 재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헌법을 파기해서 받는 그 제한이니까 그렇게 중대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도 소추 그 재직 기간에도 내란 외환일죄를 하면 불소추 특권도 인정을 안 해주는 정도로 안 해주는 죄 아닙니까? 헌법 84조입니다. 네, 그런 죄인데 그런 죄를 그 정말 근거도 없이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갖다 일반 형사 재판처럼 2주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그 내란을 그 종식하고 빨리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되는 국민들의 바람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이런 사법 불신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주장해서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혹시 또 이것 때문에 그 이혼 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는 방법을 모색한 다음에 뭐 그 이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법부가 알아서 처음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그 고등법원에서는 그때 고법에서 나와가지고 법원에 항소심에서의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좀 스스로 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내란 재판 그 중계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막 뭐랄까요, 경솔한 그 재판 진행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서 더 막 신뢰를 더 잃고 막 그런 걸 또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같이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김서희 의원 말씀 듣고 네. 이준호 대변인 이성훈 전 부위원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법부 스스로가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지점들을 강조한 거지, 아직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이름을 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예. 만약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이 알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한 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해라 이런 식의 여론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 오늘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판사들의 이 관련 사안에 대한 우려 입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각 당에서 바라보는 이 시선은 좀 다릅니다. 이 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양당에서는 달리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먼저 이준호 대변인 말씀 듣고 이성훈 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일단 전국 이제 법원장 회의에서는요,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우려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민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조인들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명기 원내대표조차도 의총에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거는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법조인들 의견을 좀 수용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법 불신 아까 이제 좀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체적인 사법 체계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이런 이제 경제적 성장이라든가 또는 뭐 문화 콘텐츠 선진국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받쳐줬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정치적 아주 이제 관심도 높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다, 또 입장도 갈리고 또 주장도 다르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사법부를 불신하면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내란 혐의는 이제 현재 재판 중인 거죠. 재판 중인 거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이제 혐의가 유죄가 안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게 역설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재판부가 제대로 지금 판단한다 그러면 많은 법조인도 얘기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대한 하자 이것 때문에 이제 직권 남용이라든가 권한 남용 뭐 이런 걸로 이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내란 혐의가 유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들어서 기어코 유죄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할까요? 예, 김희정 의원 그럼 짧게 말씀하시고 이승원 정부위원장으로 갈게요. 저는 좀 그 말씀하신 거 두 분 말씀하신 거 약간 놀란 게 내란죄가 무죄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 취지로 주장을 하셔서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된다는 취지라면 그나마 좀 하겠는데 이게 그 국회는 그 정상적인 계엄에도 국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국회를 군과 군으로 침탈하고 경찰에서 국회의원들 들어가는 걸 막고 그리고 헌법상 유일하게 표결로만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다 국민이 목도했는데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말 동의가 힘듭니다. 네. 예, 오늘 뭐 이 주제로 논의할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승원 정부위원장께 또 다시 우리가 주제를 좁혀서 또 집중을 해서 판사에 의해서 이 법관에 의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나온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유죄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요. 유죄가 두려워할 사람은 윤석열이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고민됐었어요. 결국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했을 때 위헌성 논란이 되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관여하는 것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사 추천권도 이 판사회의에다 많이 주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이분들이 결국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그러면 법이 통과되는데 추천 안 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내란 재판부의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지만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이 법률을 위헌 법률이라고 만약에 법원이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위헌 법률로 제청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의 결정에서 또 재판이 중단될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었던 거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란에 동조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는 것이고 저처럼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것인데 혹여라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다가 위헌될 위헌으로 판결 났을 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저의 의견은 뭐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실은 판사들이 재판관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와 헌재가 동조화 현상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뭐 대통령실의 의견을 공감하는 게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위헌성을 최소화해서 윤석열이 다시 나와서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중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최대한 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여야 간에 정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바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바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발의만 남아 있는데 김현정 의원님 어떤 내용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그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그 반대 토론에 대해서 그거는 오히려 더 그 철저하게 보장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그동안 이제 올해 들어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그 야당에서 오히려 그 본회의장에 의원분들이 안 계시고 오히려 우리 여당 찬성 토론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냥 그 뭐랄까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에 때문에 그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법안까지도 이렇게 제때 처리되지 못한 그 정쟁의 요소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필리버스터는 철저하게 보장을 하되 다만 이게 남용되는 건 좀 막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국회법에 보면 그 본회의의 개의 요건이 그 제적의 5분의 1이에요. 예. 60명의 의원들이 있어야 되고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살해할 수 있어요, 의장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기준인 5분의 1 이상은 필리버스터를 할 때에도 그 본회의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그냥 뭐 남용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운영되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준우 대변인 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현정 의원님 말씀이라면 그냥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취지대로 충분한 인원이 또 본회의장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필리버스터 아까 이제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상황을 설명하실 때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는데 국민의힘이. 근데 그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민주당 의원이 더 많잖아요.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더 자리에 많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요. 그 뒤에 본회의장 밖에 뒤에 가면 휴게실에 있는데 거기 스피커로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밖에 있으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거는 뭐 현역 의원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다 듣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앉아서 듣는 게 가장 국민들한테 보기 좋은 예의이기도 하죠.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5분의 1 이상 이제 착석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악용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의원이 5분의 1 유지면 국민의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전부 다 퇴장해버리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만 60명이 앉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상대 소수 정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들으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여당은 듣지 않고 다 나가버리고 퇴장하는 이런 또 역설적인 또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악용되면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소수 정당이 얘기하는 24시간 필리버스터 정도는 좀 수용하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그런 졸렬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판단을 따라 하실 것이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김성일 국회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현정 의원님 말씀은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뭐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이야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시간만 지체하는 의미의 필리버스터는 좀 문제가 있느냐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시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를 충분히 야당이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소수 야당인데 네.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것도 저희가 민생법안 관련해서는 필리버스터 거의 안 했고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언, 뭐 위헌적 사심죄 그리고 뭐 무제한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뭐 관련된 입법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꼭 설명을 일단 드려야 되는 그렇지만 소수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60명이 앉아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결국 그 법안이 올라가면 중단을 하되 통과시키는 거는 24시간 이후에 통과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60명 이상이 앉아있어라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 저희 국민의힘 의원 지금 다 해봤자 105명이잖아요. 저희가 24시간으로 교대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속 막 24시간을 밤을 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저희가 맘먹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종의 이것도 못 참아주는 여당의 배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것 좀 하겠다는데 이것도 24시간도 못하게끔 하냐? 정말 진짜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맘먹으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 60명 정도 앉아 있어야 되냐 그걸 요구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소수 야당의 고독한 투쟁이 필리버스터예요. 거기 안 앉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방송이 되고요. 그 방송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국회 방송을 통해서 접속사 수가 많으면 3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다 접속해서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외로운 사투마저 지금 민주당이 그 배포가 큰 민주당이 그 많은 걸 가진 민주당이 이거를 못하게 막는 거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배포가 크다고 표현한 더불어민주당의 네. 김희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통과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김희정 의원께 여쭤보면 이걸 뭐 국민의힘과 좀 조정을 한다든지 60명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되면 뭐 한 30명 정도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 뭐 그런 논의들에 대한 제안들을 그동안 했었는데 안 된 거죠. 합의가 안 되니까 저희가 그냥 여당으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무제한 그 반대 토론 같은 경우에는 야당한테 말 그대로 야당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권한인데 정말 절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결기는 있으셔야죠.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민생 법안 있잖아요. 예. 민생 법안 그 내일도 73건의 민생 법안이 있는데요. 필리버스터 법안 넣으면 같이 다 필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그 민생 법안 같은 것도 같이 연계시킨 것도 제가 원내 대변인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닌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라면요. 좀 전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밤새서 하면은. 근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부의장님은 한 번도 필리버스터 할 때 사회를 보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필버를 기회를 정말 박탈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그거에 대한 그 필리버스터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남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건 더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관련한 이 주제를 여쭙지 않았던 것은 더 지금 뜨거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 인사청탁 의혹 관련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전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데 핵심 쟁점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뭐 뜨거운 주제는 아니고 이미 끝난 얘기 같은데요. 끝난 이야기다. 네. 왜냐하면 문지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한테 부탁을 했다가 그게 바로 언론에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실장한테 전달이 안 된 것이 대통령실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락됐다라고 보고요. 또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 이 말 했잖아요. 내가 유탄을 맞았다. 나는 김강국 비서관과 형 동생 오빠 동생을 누나 동생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말 아니래요. 저도 다른 연락처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네. 정말 김남국 비서관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탄 맞은 거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알지도 못한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직무 배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해봤자 국민의힘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요 정도 선에서 뭐 끝나지 별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소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자체 감찰을 냈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이것과 관련된 인사청탁 내용을 접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실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런 감찰을 했다. 자, 해명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믿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아마 민주당이 저희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아마 뭐 문진석, 강훈식, 김현지, 김남국 다 사퇴하라 아마 청와대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계실걸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국민들은 그 비선 실세가 맞구나, 진짜 실세가 맞구나, 최순실, 김건희에 의해서 김현지구나 이렇게 비선 실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자체 감찰, 그러니까 감찰 대통령실 자체로 감찰하는 것도 그냥 셀프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식의 문자가 그냥 서슴치 않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인사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가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인사청탁은 없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진짜 김현지 실장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면은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게 더 맞고요. 뭐야 나는 형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뭐 감찰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대는 하지 않고요. 네, 그 뭐죠? 지금 계속 임명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 네, 그 부분 지금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공약으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빨리 듣고 싶은 상황이죠, 저희는. 예. 이준우 대변인 말씀까지 듣고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 본인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본인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김남국 비서관한테 받은 적 없다. 이게 본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말하면 국민들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죠. 본인이 실제 어땠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느낀 거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부속실장 김현지란 이름만 나오면은 전부 다 자기 일처럼 좀 다 달려들어가지고 방패를 이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김현지가 실세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문진석 의원이 또 이제 본인이 오늘 입장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좀 부정한 것 같아요.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계속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제 상상력입니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남구가 너는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사퇴 통보를 하고 문진석 의원한테도 오빠도 안 되겠는데 하면서 또 하차 또 뉘앙스를 준 거 아닌지 싶을 정도로 저는 김현지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 당직을 처분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나온 걸 보면은 더더욱 김현지 비서실장의 네. 실체를 국회에 출석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김현정 의원께 바로 직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 외부에서 그렇게 이 제기를 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아니 그 팩트를 그대로 보는 거죠. 아니 그 김현지 실장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냥 둘이 하는 문자에 느닷없이 자기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갑자기 국정농단 세력으로 이렇게 그 치부당한 것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현지 실장이 뭐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 금고비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문자에 그냥 저 김남국 비서관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거잖아요. 예. 그런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김남국 그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 사이가 다 수리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제기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그 하는 것은 그 마타도어식 의혹 제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 저기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9년 전부터 요청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도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뭐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7월달에 요청을 한 상태이니까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예. 3명을 추천하면은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더라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 그 전에 사실 이게 잘 안 됐던 게 여야 간의 그 정권이 바뀌면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저런 막 조건들을 붙이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김현지 그 실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지금 문진석 수석이 문자를 직접 김현지 실장한테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 주장은 좀 정치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이것만 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도 왜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느냐. 대통령도 지난 7월에 국회에서 빨리 이 제안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니까 빨리 추천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추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꼭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실 것 같고, 실제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정부가 운영을 하는데 시시콜콜 뭐 감시하고 다니면서 레이더망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지만 긴 관목에서 보면 또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조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보고, 아마 국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추천이 되면 임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우 대변인 혹시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일단 그 김현지 잠깐 부속실장 잠깐 얘기를 하면요. 네, 짧게 좀 해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니 된 것도 연기 안 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임명할 때 대부분이 김현지 비서실장이 했다, 정무비서관 했다라는 게 그 당시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낭만 누가 통보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일개 총무비서관이 재선 의원이자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내려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현지 비서실장 얘기 김현지 이제 실장 얘기가 나왔을 때, 부속실장 얘기가 나왔을 때 아직까지도 인사에 관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특별감찰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이번에 한다 그러면은 좀 신속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 왜 문재인 정부 때 문다혜 씨가 대통령실 관저에 살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 아들, 결혼한 아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저에 산다면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서 그것도 밝혀내야죠. 그런 식으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으면은 배우자와 사촌 이내 가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 말씀드립니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아니 딸이 이혼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랑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제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으면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예. 인사 예산 관리하는 분이 인사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언론이 만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가 보려고 했으면 문자를 바로 공개하면 안 돼요. 계속 갖고 있으면서 그 추천했던 사람이 임명하는 것까지 보고 임명이 됐으면 어떤 루트에 따라서 임명되는 걸 봐야지. 문자 띄우자마자 공개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바보입니까? 관여하게. 이건 뭐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다혜 씨가 관제에 이혼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요. 문다혜 씨가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있는데 그걸 에어비앤비에다 올려가지고요. 그걸로 수익을 냈어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살 집도 줬는데 자기 집을 사놓고 아니, 김건희 씨 얘기 나왔어요. 김건희 씨 얘기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요게 아니, 우리 오늘 그래서- 잠깐만요. 요게 주제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2부에 또 주제들이 그렇죠. 준비된 게 있어서 네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정청래 대표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1인 1표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5일입니다.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예상을 하셨던 일입니까? 아니요, 예상은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원안에 대해서 좀 그 이견들이 있어서 그 수정안을 다 반영해서 수정안을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다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찬성률은 압도적으로 높았죠. 80% 뭐 70% 다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제적의 가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는데 정족수를 못 채웠네요. 네, 투표율이 좀 저조한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표 같은 경우는 두 명 딱 모자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좀 사과도 했고 다시 이제 좀 아쉬움도 좀 표명했었는데 예.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성훈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을 또 담당하셨으니까 보통 이건 참 중요한 중앙위원들의 표결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28일인가로 예정됐던 것이 이제 5일로 미뤄졌던 것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이 참여율이라든지 또는 또 적극적인 이 투표 참여도 생각을 해야 될 법한데 그렇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60대 1 정도였었어요. 원래 대의원이. 예. 근데 이게 2년 전에 바뀌었고 대의원들의 대표성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한 20대 1로 바꾼 거거든요. 한 2년 정도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빨랐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지만 과거에는 TK나 PK 등 취약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배려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1인 1표제로 바꾸려고 한다면 또 시간적으로 토론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지 않나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도 투표율 자체는 찬성하는 투표가 높았습니다만 아마 제적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적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제적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는 것이 됐던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또 본인이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조금 인상이 구겨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 이 방향성 자체는 1인 1표제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한다라고 한다면 또 이건 결과적으로는 통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대표께서 좀 당원들이라든가 또는 지도부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좀 의견을 더 취합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재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과 그다음에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서는 조금 순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상을 구겼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의 정치적 해석은 이른바 일격을 당했다 이런 표현까지는 김선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가능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잖아요. 당원 주권이라고 1인 1표제를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냥 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그쪽으로 정치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가 표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팬덤 눈치만 보고 가면 일단 공천이나 선거 모두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당 핵심 의사결정 기구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가 아닌가.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자정 기능이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 운운하신 것 같은데. 중꺾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네, 마음이다. 뭐 재추진하겠다. 2차전 뭐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준호 대변인 말씀 듣고 또 차례로 또 김현정 의원 또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하겠다 이 1인 1표제를 또 하나가 이제 1월 11일로 예정돼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정청래 대표 사람들이 보궐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이다 무난하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진표를 보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말한 중꺾마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면서 1인 1표제에 대해서 자기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제 리더십에 상당한 데미지가 좀 있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중꺾마는요 국가 대항전에서 태극 마크를 단 태극 전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국가를 위해서 뛸 때 그럴 때 쓰는 말 참 멋진 표현이죠. 근데 이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인 1표제는 본인이 내년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당대표 연임하는 목적, 그 목적의 첫 단추로 1인 1표제를 추진하다가 지금 어그러진 건데 이렇게 태극 마크에 어울리지 않는 중꺾말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부결된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청래 당 대표는 당 대표까지다 역할이. 그러니까 내년에 당 대표를 연임해 가지고 총선도 공천 다 하고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없어.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정권 잡은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차기 대선 주자가 당 대표로 나온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1일까지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아마도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정청래 후보를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무난한 별 이변이 없는 정청래 대표의 사람으로 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준호 대변인이 많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또 당 지도부니까 1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인데 지금 몇 분이 나가신 겁니까? 누가 나간 겁니까? 최고위원직에서? 아직 지금 뭐 저 출마 선언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까? 예. 아직 없고 이건태 의원이 11일 날 뭐 선언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강덕구 의원 그리고 뭐 이렇게 원외에서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문정복 의원은 뭐 절대 아니라고 그러던데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이몽규 의원도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네. 명청 갈등으로 프레임을 자꾸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수 언론도 그게 재밌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정말로 명청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현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당에는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다. 그 정청래 대표도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 명청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프레임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예. 정청래 대표부터 해가지고 정말 우리 당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그 기조 있잖아요. 그 기조는 누구도 그거를 뭐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기조를 갖게 되면 그 당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 구조고 또 시기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보궐선거가 3명을 이제 뽑게 돼 있거든요. 임기도 7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최고위원 자리 나가서 비어 있는 자리가 3자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6, 7개월 정도밖에 임기가 안 남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걸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뭐 자기의 저 측근들을 갖다가 출마를 시킨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순수하게 이건태 의원도 조작 수사 관련된 거를 좀 제대로 밝히겠다 뭐 이런 뭐 포부로 좀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상훈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정 의원께서는 우리 당에는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주셨는데 지금 이 3자리 비어 있는 자리에 도전하는 이 최고위원 도전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정청래 대표와 상당히 갈등을 바짝 세웠던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이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더민주 혁신회의와 함께 또 정청래 이 지도부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김현정 의원님께서 정보력이 제일 빠른데 친명만 있다고 하니까 친명이 맞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좀 경쟁 구도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처럼 계속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계속해서 갈등 관계로 평행선을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향성은 국민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약간의 충돌이나 갈등은 더 나은 결과를 낳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명청 갈등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역시 지금은 집권 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들도 뭐 명청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굳이 유동철 지금 부산 수영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 컷오프를 됐기 때문에 네. 조금 안 좋은 기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는 뭐 예상이니까요.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본다면 김민정 의원께서는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문정복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이 맞붙는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이게 좀 이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당에서 싸워서 뭔가 선거를 치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예상하기는 어렵고 우리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아니 문정부 의원 출마 안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요? 김서희 의원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최대 이슈는 바로 이 최고위원회의였나요? 네. 비상계엄 관련 회의였나요? 이른바 찐윤으로 알려져 있는 윤한홍 네. 의원의 이 방송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뉴스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뉴스 네. 보도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똥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어, 어떻게? 그리고 변해야 된다. 서운한 소리를 듣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김서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한홍 의원의 이 발언을 애당 발언으로 보시나요? 반당 발언으로 보는 기류인가요? 저는 지금 윤한홍 이른바 이제 윤핵관이셨던 분의 발언이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저희 전날 이제 12.3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다 막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장동혁 대표의 사과였고 그래서 이제 25명은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명에 가깝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저희는 애당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면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주호영 의원께서도 저희 당 육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또 비슷한 류의 발언을 또 대구 있는 언론 기자 모임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당내 우려라기보다는 그 장동혁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늦지 않게 조금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준우 대변인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은 원조 찐윤으로 알려진 윤한홍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당이 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한 장동혁 대표의 변화 요구를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경청 기간에 들어갔다 시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경청은 변하겠다는 경청입니까? 아니면 변하기는 간단치 않다. 변하기는 어렵다라는 기간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 당은 이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수용을 합니다. 네. 그게 민주당과 다른 점이죠. 민주당에서는 일극 전체주의 사실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 나오는 거 용납 안 합니다. 아주 국민의힘은 다양한 목소리 다 품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윤한홍 의원이 이 발언을 왜 했을까? 약간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서울시 출신이에요. 서울시에서 이제 공무원 오래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장 되거든요. 그때 이제 2011년까지 해가지고 1기, 2기, 오세훈 시장 1기, 2기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고위 간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획관리시장이라든가 등등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쭉 오세훈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춰본다 그러면 오 시장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장동혁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방선거 어떻죠?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공천 가능성이 좀 안개 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한홍 의원이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오 시장을 좀 도와준 방법이 뭘까? 장동혁 대표보다는 비대위 체제가 온다 그러면 좀 더 공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온다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예.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배경은 그런데
지금 네. 이준우 대변인이 보기에 당의 이 장동혁 지도부 변화에 대한 그 요구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경청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 중진들과 만나면요 윤한호 의원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잡힌 일정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대변인단 회의를 이제 당 대표랑 하거든요. 거의 한 달 전쯤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중진 의원들을 좀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룹별로 만나가지고 좀 소통을 좀 더 해서 당 대표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을 명확하게 보여주면 중진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중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고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예. 그때부터 추진하던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청기간 말 그대로 경청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 먼저 듣고 제가 바로 김현정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또 여기저기에서 중진 의원들 위주로 또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이 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솔직히 말하면 윤한홍 의원이 굉장히 늦게 말한 거죠.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인지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능한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너무 한가해 보여요. 뭐 오늘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1만 면에 10분 동안 내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한가하면 울고 있겠어요. 당대표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만큼 한가한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끌어내려질 것 같아서 좀 솔직히 걱정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가면 뭐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끌어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 생각되고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는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까지는 지지층을 결집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당 게시판으로 날린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알았는데 윤한홍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럼 오세훈도 날린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층만 결집하고 중도층을 2월 달에 다 결집하자는데 2월 달에 결집이 되나요? 날아간 중도는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화하고 솔직해져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한 1분 정도. 네, 저도 뭐 일단 그 윤한홍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 거는 잘한 발언인데 윤핵관으로서 계엄도 막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다가 이제 와서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개팝을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서 뭐 윤핵관으로서 하는 거에부터 먼저 좀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개파별로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고립무원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구구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했던 그런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거를 입장을 바꾼다라고 하면 또 구구강성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또 입장을 그 바꾸지 않고 계속 있다라고 하면 중도 합리적 보수 그 관련해서 당 안에서 이제 사퇴 요구가 분출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8명의 비대위 체제 아니었습니까? 8번에. 그런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이제 흔들기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친한파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그 친윤계뿐만 아니라 주호영 부의장님까지 얘기하고 있고 개파가 없다라고 하는 권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다 그 장동혁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당내에 사실 조직은 없잖아요. 그냥 구구강성 지지자들만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예. 보여요. 워낙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나만 혹시 김소희 의원님 당 내에서 네. 비대위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긴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좀 시간이 다 종료가 돼서 다음 기회에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